2월 5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곧 공개 변론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다른 재판 개입이 파면할 만큼의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죠. 이런 가운데 법원의 중립성을 해치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오늘도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셉니다. 다만 야당도 대법원장 탄핵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옹호하면서 몰래 녹취를 한 임판사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류 반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요. 그 얘기는 이따가 들어가서 해보고요.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 소개를 할 건데요. 우선 북한 원전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그렇죠. 정의용 후보자는 문건을 본 적이 없다, 이면 합의도 없었다라고 했고요. 네.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 반장, 재보궐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를 후보들이 정해졌죠? 네, 서울 4명, 부산 4명으로 추려졌는데 서울의 경우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제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요. 오늘 헌재에서 사건 번호도 부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또 사법부 독립훼손 논란도 불거졌죠. 야당은 어제와 오늘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에 여당은 몰래 녹취가 더 문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 입장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유스티티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오늘날 정의를 뜻하는 영어 저스티스가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법원엔 이 유스티티아 동상을 상징으로 세운 곳이 많은데요. 한 손에 든 저울은 공정을, 칼은 법의 권위와 엄정한 집행을, 이 안대로 가린 두 눈은 사사로운 것에 현혹되지 않는 불편, 부당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옷과 머리 모양의 한국적 미를 조금 담았고요. 또 한 손엔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눈도 가리질 않았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굳이 눈을 가릴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치가 경랑에 휩쓸려도 고고히 제 갈 길을 간다던 사법부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두 사람이 그 중심에 섰는데요. 1년의 사퇴를 두고 사법부 내에선 사법부 치욕의 날 참담하다는 자주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녹취를 보면 그 약속과 정반대의 행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 대법원장은 왜 어떤 상황을 살펴야 했던 걸까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려면 사실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중간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인한 셈입니다. 국민 앞에선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 해명까지 했죠. 결과적으로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날 퇴근길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도 그때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현재 김 대법원장 상황 그야말로 사면 초과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법부의 내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자, 정치권에서는 이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군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아예 대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러나겠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출입문 앞에서 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한다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저희 아마 청사 상황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대법원장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법원행정처 처장이든 차장이든 국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순리대로 해야지. 지금 이게 방원들 시켜서 예? 아니 차장님 이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아니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이러시는 거 좀 이상하죠? 네? 사장님 스스로 이상하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추우니까 네, 결국 문을 열었고 만나긴 만났는데 이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사유야 충분하지만 사법부 독립 훼손의 소지가 있고 또 부결되면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번 임성근 판사 탄핵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거짓말보다 녹취가 더 문제라며 임 부장판사의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임 판사는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라고 엄호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위상 또 상권 분립에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발언입니다. 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보다 녹취한 임 판사가 더 문제다.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은 파렴치한 일이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녹음을 작정했다면 대화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조금 많이 나간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발언입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사법정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네, 잠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관의 몰래 녹취가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한다면 그게 불법이고요. 따라서 홍 의원의 발언은 다소 무리였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범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의 정당성이 훼손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녹취록 논란은 논란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해명 고발당한 대법원장, 여당 녹취가 더 문제, 야당 김명수 물러나야. 네, 어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가결이 됐죠. 그런데 같은 날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법원장 논란은 또 대법원장 논란이고 또 탄핵의 본질은 또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잘 구분해서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사법부에서는 어느 쪽이든 창피하다, 뭐 어느 쪽이든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형사 고발로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전날 퇴근길에서 사과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어제 퇴근길 장면도 잠시 보시죠.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대법원 명의로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인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해서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신반장, 아까 이제 저희가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냥 아예 대법원으로 찾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의원 5명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건데요. 맨 처음에 대법원장이 좀 면담이 여의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출입문 앞에서 한동안 대치가 실랑이가 또 벌어지긴 했습니다. 결국 만나긴 했죠.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들 상대로 또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얘기에는 수사재판 중이라도 징계가 아니면 의원 면직을 불허할 수 없다. 이 근거를 대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물러나라고 얘기한 거에 대법원장의 좀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탄핵안 발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맞아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유는 충분하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면죄부만 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죠.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박수를 보낼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나쁜 관행을 막은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맞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몰래 녹취가 진짜 문제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아까 신반장 발제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탄핵도 자진 사퇴도 과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대화를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 그리고 임 판사를 향해선 위헌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 식구를 감싸지 않았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장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거는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거를 민낯을 다 보여준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법원장도 그 처음부터 그러면 그 거짓말 하지 말고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은 저는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보여요. 예, 또 박주민 의원은요, 그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고 했는데요. 임 부장판사가 소위 말해서 유도신문을 통해서 탄핵 발언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이제 2년 선후배 사이고 글쎄요, 막역하지는 않았어도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임 부장판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거짓말쟁이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대법원장과의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저로서도 너무 참담한 심정이지만 사법부 수장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옹호했는데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왜 녹취했느냐고 하시는 분들,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했을 것이다.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는 분들과는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상당히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얘기인데요. 그동안 근황이 들리지 않았는데 책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는 8일에 출간이 되고요. 황 전 대표를 보좌했던 김우석 전 상근 특보와 나눈 인터뷰 형식이라고 합니다. 황 전 대표는 본인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에 고민 끝에 동의를 해서 책을 썼다면서 이 책은 고백록이며 참회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다 그런 거네요, 박 반장. 네,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봐야겠지만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책에는 21대 총선 패배의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남겼습니다. 나는 패배한 장수,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면서 내가 가진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엔 경험과 스킬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천 실패, 중앙당 전략 부재를 실패 원인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에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국무회의 외에는 박근혜 씨와 한 달에 한 번 독대했을 뿐 업무적인 소통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윤 총장에 대해서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인물, 강단 있는 사람 이렇게 호평을 하면서 향후에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돕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는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글쎄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상당히 좀 호평하면서 돕겠다 그런 입장을 냈다는 거군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지? 정계 복귀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장을 밝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인인 사람은 없다라고도 했는데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한다면 돕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발당한 대법원장, 여당 녹취가 문제, 야당 물러나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정 후보자는 원전 문건을 본 적이 없고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정치 외교 분야에 이어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했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또 시작되죠? 네. 류 반장이 좀 잘 챙겨주세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여당팀 대화방에는 대정부 질문 2시니까 2시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각오를 하고 오전 회의도 조금 늦추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녹취 공개와 법관 탄핵이 하루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 발제에서는 대정부 질문 거의 전해드리지 못했죠. 네,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제대로 전해드립니다. 여기 저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루피와 세균맨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네, 친근하고 온화한 이미지의 정세균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 답변석에 섰습니다. 육선 의원의 경륜을 뽐내면서 차분하게 대답을 했죠.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혜라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썼습니다. 그걸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선거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지혜롭지 않나요?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법이 가능하도록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 총리 이렇게 침착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일명 수능 금지곡으로 불릴 정도로 중독성 갑인 태진아 가수의 진진자라라는 노래인데요. 갑자기 웬 진진자라냐고요? 시종일관 침착하게 대답하던 정 총리, 이 얘기만 나오면 급발진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내년 대선 전에 시진핑을 한국에 오게 해서 대선에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 국가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지 무슨 전부 다 선거와 결부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호도 우리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정 총리를 급발진하게 만든 키워드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그랬었죠.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있는데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진, 엄근진 이낙연 총리와 비교를 해볼까요?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오늘 발언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급발진 대 엄근진, 나란히 국무총리를 영입한 데 이어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앞으로의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급발진하는 일이 많은 정 총리를 저격한 건 역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 스틸러였는데요. 등장부터 퇴장까지 정 총리의 대선 주자 행보를 겨냥했습니다.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낭망하는 거 보고 겁이 나죠? 그걸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우리 홍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총리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하십시오. 예. 네, 각종 현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들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작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IMF 직후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USB 그거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죠.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그거는 알 필요 없다.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건네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도 가능하면 팝을 만나시지 말고 설 밥상 민심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뭐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네, 홍준표 의원 15년 만에 대정부 질문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를 밝혔었죠. 당시 영상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격력 만렙이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리처럼 그런 부록화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부록화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부록화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참.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네, 이번에는 오늘 있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책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었죠. 먼저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불러오자고 했었죠. 민주당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 이 볼턴의 회고록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거짓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거짓말이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전 관료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 존 볼턴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정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집권 후반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를 했었죠. 정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라고 폐기라는 말 썼습니까?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이 안전이 보장된다면 있겠죠. 핵 프로그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장력을, 핵무력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을 썼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9.19 합의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 후보자는 대북 협상의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이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개방 등을 확실히 약속했었다라면서 우리 정상과의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됐던 그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서는 직접 본 적이 없고 이면 합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 등장한 곧간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한 여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죠. 오후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민주당 오전 회의에서는 견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 진작 지원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표현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네, 홍 부총리 100기냐 반기냐 어떤 것을 들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모았는데요. 적극적 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밝혀 원전 문건 본 적 없다. 홍남기 공개 저격한 민주당. 네, 오늘 우리 반장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 같은데요. 국회 상황을 혼자서 다 챙겼네. 그렇죠?
네. 유 반장이 또 잘하니까 우리가 또 믿고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얘기를 하면서 류 반장이 이제 뭐 백기도 들고 뭐죠? 반기였나? 원래 백기 천기인데 그죠? 네. 그 반기를 들었냐 이게 여러 가지 관심이 쏠렸다라고 했고 홍 부총리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윤 반장? 어떤 답변이었어요? 네, 홍 부총리는 오늘 적극적 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반기를 손에서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건 저는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정세균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하고 같이 참석을 한 거고 기재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놨죠.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홍 부총리와 정 총리 또 이낙연 대표가 당정이 다른 얘기를 하는 불협화음이 뭐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이견이 아닌 방법론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달 말이었던가요?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과는 좀 달라진 태도입니다. 네. 어제 신 반장이 그 부동산 정책,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제 경제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부동산이 아니고 돌발 질문에 당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국토부 장관에게 택시와 버스 요금을 물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을 담당하고 계시죠.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서울시내 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이죠. 국장 알고 계셨죠? 아, 그럼요. 전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기본 요금 얼마일까요? 버스요? 1,200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꽉 카드로 계산을 현금하고 카드하고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카드로 계산을 하면 1,200원이고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1,300원인데 지하철은 1,250원이고요. 김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본 요금을 연이어 물어봤기 때문에 버스 요금에 대해서 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1,200원이 그러니까 틀린 답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카드로 계산해서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니까 의원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전에도 국회에서 저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모범 답안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국토부 장관이니까 아마 관련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부동산 관련한 질문이 좀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도 비교를 했고요. 급발진과 엄근진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오늘 이낙연 총리의 특유의 발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외통위원으로서 정의용 후보자 청문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곤란한 한국의 위치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특유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떤 전문가는 미국, 중국이 두 마리의 큰 고래처럼 바다를 휘젓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최소한 돌고래 같은 민첩함과 매력이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적절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윤 반장? 네, 이거 역시 이낙연 대표가 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안부 판결이 곤혹스럽다. 또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하셨고 한일 관계의 현안을 푸는 데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강제 집행, 대법원 판결의 강제 집행까지 가는 단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대통령님의 뜻을 밝히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원고,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일본에 제시했는데 일본에서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역시 선두를 달렸고 윤석열 총장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27%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과 같은 10%를 유지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일단락이 되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책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했는데 윤 총장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지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밝혀 원전 문건 본 적 없다. 홍남기 공개 저격한 민주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본경선에 오를 후보들 각 4명씩을 선발했습니다. 서울 4명, 부산에서는 2명이 컷오프된 건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실무진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여권에서도 통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재보궐 관련 소식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파 전 힘나라 대표 장수와 일전을 앞둔 당나라 철수. 한때 수하였던 태섭이 세력을 키워 나타나는데 힘나라 이전에 부인과 먼저 겨뤄보심이 어떠하온지요. 간만이로구나 태섭. 좋다. 몸 좀 풀어보자꾸나. 한편 대표 장수 선발에 여념이 없는 힘나라. 장수 8명 중 4명을 가려 싸운데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이옵니다. 우리가 야나라 대표가 돼야 할 것이야. 선발에 만전을 기하라. 연하라와의 서울 파전에 나설 야나라 장수들 사이에 교통정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본경선에 나설 예비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건데요. 서울에선 8명 중에 4명이 컷오프 됐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 후보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고요. 부산시장 본경선에는 이렇게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예비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성 가산점을 받지 말자고 제안해서 잠시 화제가 됐었죠. 결국 둘 모두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습니다. 공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예비 경선 결과가 본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비록 예비 경선이지만 모바일 당원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뜨거운 열기에 상응하는 경선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1대1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를 뽑을 예정입니다. 본경선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100%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제3지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난 데 이어서 이제 경선 룰과 일정을 확정할 실무진을 꾸리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그렇게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토요일 전에는 하겠죠. 결국 단일 후보 선정 방식은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조사 방식이나 날짜나 업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실무 협상에서 정해질 겁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여론조사 실시 이전에 토론 등 후보들의 정책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경선이 치열해야 붐업도 되고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지지자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각자 나서면은 민주당한테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높은지를 따져서 후보를 정하는 절차로만 끝나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 전 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토론해서 안 대표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전세 역전을 노리겠다는 그런 심산인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야권은 토너먼트식 단일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안철수와 금태섭이 맞붙는 제3지대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선발된 최종 1인이 1대1 대결을 벌이는 거죠. 거기서 이긴 승자가 범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되는 거고요.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종 단일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는데요. 설사 그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이나 이런 데서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인사이긴 하지만요. 야당의 적장자라고 자처하는 인물이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늘 나를 세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사감을 접고 입당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통해 받아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준 점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문재인 인사들은 모두가 한편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3자 대결이 아니라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양자 대결로 가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반문재인이란 깃발 아래 단일 대우로 힘을 모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넨 것이죠. 이렇게 야권이 한데에 뭉칠 조짐을 보이니까 여권도 슬슬 불안한가 봅니다. 애초 야권 단일화는 어려울 테니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식이었죠. 이제 범여권도 빨리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페이스북에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가 결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라고 썼습니다. 선거 전 통합이 어렵다면 후보 단일화와 선거 후 통합 합의라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원래 민주당 나홀로 후보 시절에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단일화 논의를 하는 등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죠. 열린민주당 정봉주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진정성 있는 정치고수다운 결심에 박수를 보낸다며 의원의 주장에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범여권 친문 세력과 범야권 반문 세력의 대결로 그렇게 흘러가는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친문, 친노 마케팅에 열을 올린 듯합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인영 부산시의원, 친문 성향의 김종민 최고위원을 선거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2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 때부터 강성 발언으로 친문 지지층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전체 1위로 뽑히기도 했었죠. 또 다른 예비후보인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친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변 전 권한대행은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대부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기인 신부를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건데요. 송 신부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부마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길에 밑돌을 놓은 그러한 한 거였다 생각합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원회장으로 친문 인사를 영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노무현 재단 관계자 등이 캠프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여야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경선 후보군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레이스가 서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 파 전으로 마무리하자면요. 연하라의 최종 장수는 과연 누가 될까요? 힘나라와 당나라는 야나라를 대표하는 장수 한 명을 무사히 뽑을 수 있을까요? 잘 챙겨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 확정, 우상호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네, 오늘 서울 파전은 정말 긴박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군이 이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야 모두 다 본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도 실무 협상에 곧 들어갈 것 같고요. 아무튼 상당히 지금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추가로 나왔다는데 신 반장 어떤 내용이에요? 네, 시사저널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해서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승리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후보와 안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 각각 지지율은 41%, 3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매일 조사 결과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어제 박 반장이 소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1.7% 대 33.7%로 앞섰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가정해서 3자 대결을 펼칠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38.4%로 1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는데 요동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론이 지금 이제 요동을 치고 있고.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 4명, 부산 4명 이렇게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갈 후보들을 정했잖아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면서요, 윤 반장. 네, 선제적으로 포문을 연 건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오늘 V에 이어 국회 이전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견제구를 던진 건데요. 오 전 시장은 어제 여권이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죠. 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법이라도 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 전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겁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세종시 이전은 위험하고 천박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을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면 국회 견제 기능은 더욱 악화돼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론은 그 부동산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 전 의원의 주장은 나경원 전 의원 주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전 의원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도 그제 오 전 시장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권이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그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서울은 통일 수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의 기능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의 활성화를 강조를 하면서 15층 층고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를 겨냥해서도 국회 이전 부지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수도 서울의 자긍심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당 후보들을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보유 정당만,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만 피해가는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최근 유세 형태를 비판한 건데 자, 지난달 23일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흡사 조폭을 다룬 영화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떼거리로 골목길 몰려다니는 것이 코로나 극복이자 민주당식 K-방역인가라고도 비꼰 겁니다. 네, 어제 우상호 의원이 신도림역에서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조은희 구청장은 우 의원이 정책 발표를 한 뒤에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진에는 우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구청장 등 15명이 X자 악수를 한 채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조 구청장은 자영업자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생계가 파탄날 지경인데 사진을 보면 코로나가 민주당 행사는 피해가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 의원은 관련 논란이 일자 부주의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X자로 지금 손을 잡고 있네요. 사진 보니까요. 자, 오늘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연일 이제 새로운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공약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그 부동산 그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오늘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관련 공약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세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9세 미만,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인 청년, 그리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는 초기 대출이자 3년간을 100%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얘기가 쭉 더 나왔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에서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모두 9년 동안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의 대출 이자금을 시가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3조의 저희가 6조를 마련하면 3조 정도가 실질적으로 숨통트임론에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자금을 이용해서 이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금이 1억 1,7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글쎄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디서 비슷한 공약을 또 본 것도 같네요. 네. 홍경영 네. 국가혁명당 지난번에 대표. 한번 저희가 얘기했던 그 저희가 사안이요. 연애 공영제 얘기했었잖아요. 네. 연애, 출산, 결혼 등 3대 수당 지원 마련 방안을 앞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내용이 뭐였냐면 20세 이상 미혼 인구에 매달 20만 원씩 연애 수당 주고 또 결혼하면 1인당 5천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었죠. 또 출생 수당 역시 1인당 5천만 원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서울시의 20세 이상 미혼 인구가 약 240만 명입니다. 연애 수당은 1년에 5조 7,600억 원이 필요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허경영 대표 서울시 예산 70%를 절약하면 가능하다라고도 했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성인지 예산에 32조 원, 출산대책 예산에 45조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이 예산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 그냥 남녀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어쨌든 공약도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다 논의가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레이스 돌입 여권 통합 추진 목소리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윤세민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국무부 청사를 찾아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내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관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거죠. 동맹 관계 복원도 강조했는데 관련 소식을 윤세민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힘을 지배하는 악의 군주,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깨어나고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호빗의 엘프, 마법사까지 모두 힘을 똘똘 뭉쳐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동맹, 반지 원정대를 꾸리는데요. 점점 세력을 넓히는 악의 세력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둔 반지 원정대. 최후의 전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in your eyes the same fear that would take the heart of me. A day may come when the courage of men fails, when we forsake our friends and break all bonds of fellowship. But it is not this day. 세계 평화를 위해 절대 반지의 존재를 없애야만 하는 임무를 맡은 반지 원정대. 빛나는 반지 앞에서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오해하길 반복하지만 결국 친구에 대한 믿음과 의리,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The precious will be ours. He means to murder us. Never. I'm not sending him away. Come to me. 반지 원정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마법사 간달프를 조금 닮은 것도 같은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을 선언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원정대, 동맹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America and alliances are our greatest asset.
And leading with diplomacy mean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allies and key partners once again.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다는 걸 2번이나 힘주어 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동맹이 무시와 학대를 통해 위축됐다고 표현하면서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이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 세계의 미군 태세를 재검토하겠다며 이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중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Defense Secretary Austin will be leading a global posture review of our forces so that our military footprint is appropriately aligned with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while this review is taking place, we'll be stopping any planned troop withdrawals from Germany.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이 적다는 이유로 주독 미군 3만 6천 명 가운데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5천여 명은 벨기에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로 보내고 6천 명은 미국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었습니다. They took advantage of us very badly on trade and very badly with our military. So we removed a lot of soldiers out of Germany. Well, they don't treat us right. They don't pay their bills. They're delinquent. You know what delinquent is? They're delinquent. They don't pay their bills. We protect them. They don't pay their bills.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돈 더 내라고 노골적인 요구했던 트럼프. 이렇게 방위비 인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고 나오면서 안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압박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왔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동미군 감축을 일단 정지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불식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면서 우리 정부로선 한숨 돌리게 됐죠. 이런 메시지는 즉각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늘 미국 국무부와 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부 연설 이후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위한 회의까지. 물론 미리 준비된 일정이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 시원시원하고 속전속결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저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지 2주째가 된 바이든 대통령,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거나 참모들의 방을 깜짝 방문해 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밤늦은 시간에 불쑥 트위터를 날리던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스타일이라면서 에둘러 트럼프를 디스한 겁니다. 트위터 계정만 삭제되지 않았어도 이 기사를 향해 가짜뉴스라며 한마디 날렸을 것 같은 트럼프. 트윗을 못 날리니 손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요. 대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불편한 심기 팍팍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지난달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해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했는데 즉각 거부 의사를 날린 겁니다. 앞서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무려 80쪽 분량의 서면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해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죠. And in violation of his constitutional duty to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Donald John Trump engaged in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by inciting violence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변호인단을 통해 보낸 답장에서 증언 요구는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14장짜리 서면으로 맞서면서 탄핵 심판이 위헌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러 나갈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쇼라고 주장한 트럼프. 아무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엔 자신이 무려 32년간 회원으로 몸담았던 미국 배우조합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배우조합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를 회원에서 박탈하자 이렇게 논의하니까
누가 당신들의 그 일에 관심이냐 있겠냐면서 먼저 탈퇴하겠다고 선수친 겁니다.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All four are fired. 잘리기 전에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다면서 배우 조합 측을 먼저 해고한 건데요. 트럼프는 배우 조합 측에 보낸 편지에서 나홀로 집에 주랜더, 어프렌티스, SNL 등등 본인이 출연한 TV쇼와 영화들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깨알 같은 자기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뉴욕 한복판에 혼자 남겨진 케빈에게 자상하게 길을 가르쳐주던 호텔 주인 아저씨 트럼프. 그때의 친절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죠. 트럼프의 이 서한에 대해 배우 조합 측은 땡큐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놨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미국 외교의 귀환 선언, 탄핵 심판은 쇼, 증언 거부한 트럼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기를 잘하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트럼프가 30년이 넘도록 배우 조합 회원이었다는 건 몰랐네요. 네. 자, 미국 배우 조합이 SAG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저 단체가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죠? 네, 맞습니다. 미국 내 영화, TV에서 활약하는 배우들 대부분이 가입해 놓은 단체고요. 네.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단체라고 합니다. 또 이 단체에서 주는 상이 또 매우 권위가 있는데 동료 배우들이 직접 평가해서 주는 상이라는 의미 외에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 예술과 아카데미와 회원 구성이 좀 비슷해서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의 여우조연상 후보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지명이 됐습니다. 어제 이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예. 보란 듯이 미나리가 여우주연상 후보뿐 아니라 나무주연상 또 앙상블상 등 모두 3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모리 요시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여성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얘기도 좀 다뤘었는데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다는 거죠, 박 관장? 예, 모리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일단 자신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회에 여성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辞任するという考えはありません。私は一生懸命献身的にお手伝いして7年間やってきたわけですので、自分からどうしよう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せん。 네, 그러면서 추가로 한 말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한 기자가 여성은 말이 길다고 생각하냐라고 재차 묻자 최근엔 여성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기자가 다른 기관에서도 여성 때문에 회의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들은 적 있냐라고 하니까 자주 듣는다고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最近女性の話聞かないからあんまり分かりません。各競技団体から女性が多いと会議が長いという話が上がってるというそういう話を聞い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そういう話はよく聞きます。 자, 아무튼 사과회견에서 또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외교 귀환 선언, 탄핵 심판은 쇼, 증언 거부한 트럼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근무 중 화장실 가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봐 물도 못 마시는 씹당한 반찬을 우걱우걱 넘기며 환자를 응대하는 의사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안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료진들 힘낼 수 있게 이런 의료 정책 문제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명감으로 버텨왔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제 청와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체계 전면 개편의 요구를 담아 농성에 돌입한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정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인력난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바로 이곳에서 간호사들이 놓여있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앞까지 와서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무수히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진짜 의료체계가 붕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절박함 때문에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중증도 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지침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과 많은 업무량을 견뎌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동이나 식사조차도 혼자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매일 들어가서 3-4시간씩 거기서 땀 흘리고 이게 사실 한 일주일, 2주만 해도 체력이 고갈이 되거든요. 1년 동안 이게 사명감 이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환자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서 건강마저도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긴급 의료 지원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3주만 일하고 현장을 또 떠나고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숙련도가 검증이 되지 않은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교육까지 시켜야 되니까 일이 2중, 3중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파견 인력을 보내주시는 것만큼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라서 또 환자 수가 주는 것만큼 그냥 정말 빠르게 파견 인력들을 빼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업무 강도는 내려가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파견 간호사들과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같은 노동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금 차이가 3-4배 정도 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력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다 다른데 파견이 오면 경력에 상관없이 받으시잖아요. 신규 간호사라든지 뭐 2-3년차 간호사들라든지 굉장히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수진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건의료 인력 대책 관련해서 긴급 대책들 내놓으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대기 간호사를 정규직 전환을 해서 빠르게 좀 치료를 넣어야 되고 모성 정원제를 좀 빠르게 확장하는 게 결국은 좀 보건의료 특히나 간호사 직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우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국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버텨내기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부끄럽고 반성, 누굴 위한 사과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오늘 경찰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당시 수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 정작 보도자료를 통해 알았다고 하죠. 사과는 환영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보낸 31년. 이들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일 동안 경찰은 혹시 과거의 잘못으로만 여겼던 건 아닐까요? 피해자들의 상처를 진정으로 보듬고 치유하는 건 현직이 마땅히 짊어질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하나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재심 청구인 장동익 씨를 장동철 씨로 알려드렸는데 최인철 장동익 씨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윤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조 반장 반장 말고.